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28명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전 세계로 입국한 우한 교민, 말씀드린 것처럼 700명 중에 366명, 오늘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를 했습니다. 네, 한편 중국에서는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 첫 소식부터 이렇게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우리 우한 교민들이 음성 판정을 받고 퇴소를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700명 정도가 이제 퇴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박수를 받고 떠났는데 그분들의 그럼 현재의 상태는 어떻다고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길까요? 우선은 지금 검사 음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옮길 가능성도 떨어지고 또 발병할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게 그런데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혹시라도 전염될 수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회복기 혈청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은 발생할 확률이 없고요. 그런데 이번 새로운 신종 코로나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반가운 소식이죠.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14일 동안 격리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좁은 공간 안에서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14일 만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퇴소를 하셨다라는 건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 한번 그럼 생각해 주세요. 처음에 아산과 진천으로 격리 시설 장소가 결정됐을 때 마찰이 지역 주민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우리 교민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상황이 전혀 반대로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 주민들과 우리 교민들의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일심동체가 된 거죠.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모든 분들이 이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분들이 입소하기 전까지만 해도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입소 당일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플랜카드라든지 환영의 어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자가격리를 참 열심히 잘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난관을 극복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데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지금 상황이 우리가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꾸준히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7만 명의 유학생들이 이제 곧 학기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한국에 올 텐데요. 이 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몇몇 학교는 콜밴을 통해 가지고선 하나하나씩 이렇게 옮기고 기숙사에다가 이제 격리를 시킨다 그렇지만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리적인 어떤 부담감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돌아와 있던 학생들 그리고 돌아올 학생들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대응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역시 한시도 이제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한 교민들이 머물렀던 시설은 일제히 소독 절차에 또 들어간다고 하죠. 그 소독을 한 후에 보통 하루 정도 이후면 균들이 바이러스가 없어질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기에서 일하시게 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개인 위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과 같이 계속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유지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 교민이 임시 머물렀던 생활에 대해서 소독이 되면 하루 정도 있으면 거기 생활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근에 어떤 식당이라든가 영화관이나 그런 대중이용시설에서 그 대중이용시설에 확진자가 갔다 왔다. 그래서 거기도 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또 가도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방역이 다 끝났으면 편하게 가도 되는 거겠죠? 오히려 방역이 됐기 때문에 거기 소독이 됐으니까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남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 문제고 지역사회로 가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손 닦기라던가 이런 위생은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동 경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다 일일이 밝혔잖아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에 인접
접해 있고 또 최근에 일본 상황을 보게 되면은 확진자라든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물론 28명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은 예.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 사회의 어떤 감염에 대한 주의 깊은 어떤 관찰이라든지 대응 같은 거는 한시도 뭐 이렇게 여유를 부릴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더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해서 철저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또 믿음이 가는 거고요. 또 이것이 이제 경제라든지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지금 아산과 진천의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협조를 해주신 거는 뭐 네.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죠. 그거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것이 완전한 그리고 철저하게 방역이 됐다 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2월 10일에 마지막 28번째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오늘이 2월 15일인데 4, 5일 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부 당국은 일단 조심스럽게 약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아직 소강 국면으로 보면 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너무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소강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네네. 것 같긴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나 다 지금 격리와 비슷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한 분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퍼질 수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당국도 지금 적극적으로 감시 체계를 발동시키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도 위생을 어느 정도 지금 많이들 마스크를 꼭 낀다던가 예. 마스크 끼는 정도면 사실은 손위생은 좀 더 하실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의료시설에서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관여할 이 3중 체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기대를 해봅니다. 뭐 중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실 지난 메르스나 사스 때보다도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메르스 때 교훈 삼아서 뭐 방역 체계나 의료 시스템 이런 게 조금 발전해 왔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에도 실패했고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중국이 갖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 14억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난 2달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정책 실패의 어떤 요인들도 상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천재냐 아니면 인재냐라고 봤을 때 천재와 인재의 모든 요소가 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2월 1일 날 발생이 됐다라는 것이 보고가 됐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리원양이라는 의사는 그 감염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유언비어로 네. 당국의 어떤 조치를 받고 경고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의사의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초동 대처가 잘 되었다면은 그리고 이러한 소식과 어떤 정보의 교류가 원활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상황보다는 상당히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며칠째 거의 한 달 넘게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 과정에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병균이 어디서 왔는지 예.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는 보다 보면은 국제 공조라든지 지역 발생 차원에서의 조치가 미흡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 정부의 어떤 대응 자체는 뭐 지금 중국적인 특색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를 봉쇄하고 뭐 외출을 금지시키고 하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천재에 더불어서 인재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어떤 반성 그리고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상황이 그렇게 눅눅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호선산이라든지 레이선산이라는 임시 병동을 마련해서 조치를 취해놨지만 그 넓은 지역의 1,000명을 우리는 보통 격리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그냥 침대만 깔아놓고 여러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방호복을 입은 의사, 마스크를 하는 의사와 더불어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방호복을 입지 않은 환자들 간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좀 의문이 좀 남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이 국내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할 거라고는 보지만 이 대처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격리를 하게 되면은 격리에 대한 후과
어떤 후속 조치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과연 의료적인 상황이 그것을 만회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했는가? 그렇지만 격리를 했지만 지금 어떤 환자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난주부터 조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업 재개 과정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흥미롭다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미 4개 그 큰 공장에서는 집단 발병자가 발생을 했어요. 경제의 어떤 침체를 우려해가지고선 조업 재개를 했지만 집단 발병에 대해서는 지금 속수무책의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라고 생산 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폭스콘의 경우에는 중국이 30만의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당국은 30만의 마스크를 준비를 해야지 조업 재개를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0만 개가 필요합니다. 이틀째가 되면 60만 개가 필요한데 그러면 아마 정부 당국은 조업 재개를 위한 어떤 마스크의 생산 증가 그리고 소독제의 어떤 증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업체에다가 떠넘기고 있는 상황은 사실 지금 현상으로 보면은 대처는 대처대로 그렇지만 현실은 또 현실대로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중국 상황을 쭉 들어봤는데 중국이 그 계속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요.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응이 너무 다르고 결과도 너무 다르고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를까? 이번에 이거는 감염병입니다. 예. 그럼 초기에 얼마나 빠르게 집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처음에 PCR 양성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을지를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전파력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게 새롭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새로 생기는 게 굉장히 빨라서 사실 보통 저희가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대중적인 치료로 항생제도 처음에는 쓰지 않고 수액을 준다든가 발열을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입원을 시켰어도 그렇게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번져나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두 번째로는 이 명절 같은 게 낀 다음에는 우리나라도 독감이 원래 설날 이후에 확 퍼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중국도 지금 이렇게 명절 같은 게 있었으니까 이게 잡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같이 겹친 거죠. 명절 이후에는 왜 그렇게 퍼지는 거죠? 이동이 많이 되니까 서로 같이 보통 때보다는 이렇게 잘 안 만나던 사람들도 만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요. 약간 반경도 달라지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섞일 수도 있고 이렇다. 항상 독감이 우리나라도 명절 이후에 좀 더 많아집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서 정책을 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응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본이 뭐 큰 문제죠. 우리가 보통 일본 왜 하면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일본 하면 우리가 뭐 선진국이다. 그리고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질병 관리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보다 나면 낫지 못하진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나리타라든지 그 간사이 그 오사카 공항 앞에는요 그 질병관리센터가 있고 그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일본이 취한 조치는 이제 미즈기와라 그래가지고선 해상에서 육지로 상륙하지 못하게끔 처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단이 난 것입니다. 뭐 간염병의 어떤 격리 자체가 쉽지 않은 유람선을 서 그제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좀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인 1시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일본 학자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격리 조치에 있어서도 초동 대처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 부동의 자세들도 상당한 문제였다. 뭐 종합해 보면은 중국과 일본의 사례는 한마디입니다. 의학적인 문제로 인한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처방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너무 먼저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결국은 국내에서 발생하게 됐고 그리고 그 많은 비난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인권 문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일본이 책임져야 될 문제로 또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대응 방안이 자칫 정치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에 의해 가지고선 그게 가려진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확산세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일본 같은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같은 경우에요. 지금 3,700명 정도가 타했는데 거기서 200명 넘게 확진이 됐잖아요. 근데 검사를 하는 사람이 한 500명,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글쎄요. 예. 왜 그렇게 일본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 검사조차도 아직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까요? 저도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보통 격리를 하면 체온을 잰다던가 저희가 좀 적극적인 감시 체계를 발동시켜야 되는데 예. 지금 저희 듣고 있는 거라서 저기 이 서면으로 보고 있는 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체열 관리라던가 증상에 대한 그 감시 체계가 작동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예. 3천 몇백 명의 환자에 대해서 5명의 의사가 처음에 투입됐다는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거기에다 모아놓은 것 자체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거기에서의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생겼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어떤 면역력, 면역 체계를 결정하는 거에 첫 번째 요소가 사실은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만한 요인이 생겼을 때에 감기가 생기는 정도하고 네. 거기에 대한 분노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같이 되었을 때는 50% 정도 감염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 스페인의 연구 보고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지금 이거는 홍보나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계속 정보를 주고 관리를 하셨었으면 이것보다는 좀 더 결과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예측해 보신다면요. 지금 계속해서 저 크루즈호에서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일본 정부는 뭐 앞으로는 80세 이상 또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배에서 내려서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조치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점점 늘어가는 확진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저기 계속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계시다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저 상황을. 사실은 조금 더 환자들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좀 더 부정적인 감정도 많이 생길 거고요. 예.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면역력에 관여하는 것이 감정, 운동, 그다음에 식사거든요. 근데 지금 고령자분들은 자기가 원래 먹던 거와 상관없는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 경우도 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도 고령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취약하게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고령자는 질병과 나이를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사실 감정적인 것 이전에도 자기가 원래 식사하던 거에서 많이 바뀐 거가 면역력이 굉장히 크게 그래. 작동을 합니다. 그럴 수 그러니까 있군요. 좀 더 앞으로 이런 체계로만 그냥 간다면 예. 줄어들지 않고 문제가 더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크루즈선에는 한국인 14명도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이송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이제 국적의 사람들이 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물론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네. 자국민의 어떤 안전을 우선시하는 거는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크루즈선의 그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예. 있는데요. 70대가 1,000명에 가까웁니다. 예. 그리고 60대가 900명입니다. 거기엔 8, 90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고령자들이 상황에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보게 되면은 3분의 1 정도는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선을 해야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속칭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과학적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의학적이고 그런 고려를 하지 못하고 의학 외적인 대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일본이 어떤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관리, 통제 능력이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을 잘못하고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결과는 상상 이상의 그런 나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서도 뭐 충분히 증명이 됐다라고 봅니다. 예. 뭐 일본의 전통적인 어떤 사고관념, 미스기와라고 해가지고선 상륙을 못하게 하고 바다에서 머물게 한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중국도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따스 화샤, 그러니까 큰 일은 작게 만들고 샤오스 화려, 작은 일은 아예 없는 걸로 해라.
그리고 이제 바오시 부바오요우라고 합니다. 좋은 일은 얘기하고 보고하고 나쁜 일은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중국어 발음이 이렇게 좋으십니까?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아, 그렇군요. 진짜 그래서 달라 보여서. 예.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이 관념적인 상황들이 정책에 개입이 되고 정책의 결과로 나오게 되면은 사실 상황이라는 것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처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의학 외적인 접근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오는 그 후과가 얼마나 컸는지는 바로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 차후에 우리가 고려돼야 될 거는 바로 이러한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일본과 중국을 짚어봤으니까 다시 또 우리 상황은 어떤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700명 정도가 내일까지 우리 교민들이 이제 무사히 퇴원을 하고 이제 음성 판단이 돼서 퇴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성 판단이 24시간을 두 번 거쳐서 해서 음성이 되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은 어떤 생활하면서 어떤 조심을 해야 되면 그 궁금한 게요. 만약에 제 주위에 그런 그 격리됐다가 무사하게 퇴원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냥 밥 한 번 먹지 이렇게 말할 때 편하게 나가도 될까 이런 걱정도 살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해도 네. 그 사람들은 어떤 그 몸 관리를 해야 되며 어떤 주위 사람은 또 그 분들을 대할 때 너무 이렇게 거리를 둬서도 안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지금 음성 판정을 받고 나오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런 거리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처럼 하시는 대로의 어떤 그 개인 위생 조치 상대편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환자 자신은 사실은 나오자마자 바로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대인 관계를 가지시는 게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바로 뭐 하고 싶을 것 심리적으로도요.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보통 때 잘 안 만났던 분이라든가 일 때문에 만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지금 사실 가장 그런 분들한테 주의하자고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네. 갑작스럽게 그동안 못했던 스케줄을 다 소화하려고 하는 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체력적으로 소진이 되는 상황이 되면 지금 어린애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신 건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가 생긴 건 이해가 되는데 네네네. 그 우한에서 활동을 하던 그 젊은 의사분도 균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자기의 방어력이 떨어질 정도로 소진이 된 상태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예.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죠. 삼성에서 펠로우 선생님이 그랬던 건 그분은 30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면역 체계가 너무나 안 좋을 때 들어와서 또 그거를 방어하느라고 너무 많이 소진을 하게 되면서 장기가 망가지게 되면서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예. 이런 분들은 스케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뭐 홈쇼핑이나 이런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한 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동료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거리를 두게 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사실. 물론 그렇죠. 예. 좀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의 어떤 위생 같은 걸 철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뭐 고전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 막되어 이제 심사라 그래가지고서 예. 마음이 죽는 것만큼 슬픈 것이 없다. 과도한 우려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될 수 있거든요. 또 네.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스트레스가 말씀하시니까. 진짜 중요하군요. 그래서 철저한 어떤 개인 위생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또 철저한 통제와 관리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우려해가지고선 일상을 망가뜨리는 일, 개인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이제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는 그 의학적인 관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정 교수님은 지금 사회 분위기나 네. 우리나라에서 그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 정부 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 원인이나 이런 거를 모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신조어니까요. 네. 신조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한 거고 지금 의료진들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조금 독감에 가까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발현되는 증상 정도가 약하다고 지금 점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치적인 거 이외에 저희 의료진이나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굉장히 적절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뭐 지금 우리가 안보를 얘기하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테러 같은 거 전통과 비전통적인 안보를 얘기하는데 그 비전통적인 안보의 질병이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대응 대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 얘기를 해가지고 마늘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예. 이런 것이 치료가 된다라는 그런 비과학적인 것보다는 초반에 많이 나왔죠. 예, 얘기. 많은 분들이 과학적인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